지금부터 1068회 정책 앤 지식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국내외 ESG 금융 동향 및 향후 정책 과제입니다. 일단 오늘 참석해 주신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 과장으로 재직하시는 김광일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리 김광일 과장님은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여기 모교시죠 학사를 마치시고요.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를 거쳐서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위원장실 등을 계셨고 유럽 부흥개발은행에서 잠시 재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석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금융대학원 현석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현석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을 나오시고 게이오 대학에서 석박사를 마치시고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시고 계셨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 ESG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지금 계시는 환경금융대학원도 직접 또 설립을 하셔서 후학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우리 강대권 라이프 자산운용 공동대표십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요즘 MZ세대한테는 굉장히 이 눈에 튀고 주목받는 어떤 그 피겨 뭐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셨는데요. 앤드류 저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금융시장으로 간 진화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돼서 유명해지셨고요. 이전에는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펀드 매니저로 계시고 유경 PSG 자산운용 CIO로 계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을 하셨고 현재 라이프 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최근에 자리를 옮기셔서 계셨고요. 더벨 코리아 WM 어워즈라고 해서 올해의 헤지펀드 라이징 스타상을 2023년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요. 세 분을 모시고 나누는 얘기는 환경과 금융이 같이 이제 혼합된 얘기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셨고 또 이제 행정대학원에 계신 분들도 수업을 들으셔서 알고 계시 많은 부분 ESG에 대한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투 키워드는 환경과 금융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환경과 금융이 결합된 얘기를 들어보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인투이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소개를 굳이 안 해드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박순애 교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과장님의 발표를 한 20분, 30분 정도, 20, 30분 정도 듣고 그 다음에 두 분 토론 듣고 플로어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작해 주시죠. 방금 소개받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김광일입니다. 오늘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이렇게 의미 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발표 기회를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좀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박순애 교수님께 너무 죄송하게도 좀 늦게 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과가 이름이 공정시장과에서 약간 이름이 너무 그럴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또 브로드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이 ESG와 같은 델리케이트한 주제도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슈가 된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 관련 업무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오늘 여의도에 있는 자본시장 거래소에서 좀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예,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최근 국내외 그 ESG 금융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정책 과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금융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목차는 먼저 ESG 금융과 ESG와 ESG 금융, 그다음에 ESG 금융을 설계하는 인프라 중에서 이제 기업의 공시제도, 그다음에 공시된 정보를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레이팅 관련한 평가제도,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ESG 금융 투자, 그다음에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한 뒤에 간단히 정책 과제 소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ESG와 ESG 금융과 관련된 ESG 개념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전통적으로 이제 기업의 가치, 밸류를 평가할 때 이제 재무적 정보, 그 재무적인 정보, 기업의 수익성이나 앞으로 현금 창출 물량 이런 것과 같은 재무적 정보를 이용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환경 이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아니면 기업의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와 같은 그런 재무적 요소가 기업의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밸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업을 가치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투자 의사 결정할 때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게 크게 ESG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SG의 중요성은 이거 간략히 이제 비교한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가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주요 키워드를 보면 이제 뭐 자산 버블이나 아니면 금융 안정, 뭐 이런 성장 이런 거에 키워드가 있었다면 최근 10년 사이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상이변이나 아니면 기후변화 등 환경적 이슈, 환경 파괴, 그다음에 질병 같은 팬데믹 이런 이슈가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뭐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의 경우에 ESG 리스크라면 리스크, 아니면 기회 요인이라면 기회 요인,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변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 금융 현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ESG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뭐 원자재 가격 프라이스적인 샥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부침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ESG 금융은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 약 2.7조 달러 21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주목할 만한 사항은 비록 ESG 금융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많이 그 뭐 그린 채권이나 그린 본드, 뭐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유럽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럽의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ESG 금융 현황입니다. 국내 ESG 투자 자산은 약 272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그 금융 상품별로 브렉다운을 좀 해보면 주식의 비중이 가장 크고, 주식의 비중이 큰 편이나 이제 채권의 비중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ESG에 관련해서 이제 자금의 출처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기관 투자자의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ESG 관련 투자 활성화를 시작하면서 ESG 투자 규모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ESG와 이제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에서 이게 논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간략히 개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업의 ESG 경영입니다. 기업이 이제 ESG 리스크를 어떻게 매니지하고 우리가 타겟을 어떻게 정하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뭐 글로벌한 이슈로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뭐 넷제로나 아니면 이런 그 카본 제로 뉴트럴티를 언제까지 우리가 달성할 것이고, 그러한 달성하는 패스웨이를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ESG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ESG 경영을 이제 시장 참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이 공시와 관련해서는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EU나 미국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공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재무적 정보에 관련해서 했던 그 IFRS 재단에서 ISSB라는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 스탠다드를 만들겠다는 그런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준화 움직임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공시된 정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서 기업의 ESG 액티비티를 실제로 평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거를 평가를 해서 모델을 통해서 평가 결과를 산출하느냐, 이 프로세스 전반이라고 할 수 있고, ESG 평가사는 전 세계적으로는 뭐 인덱스 프로바이더라고 할 수 있는 MSCI나 S&P 이런 데에서, 아니면 자본시장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 이런 데에서 글로벌리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과거 기업 지배구조원인 뭐 ESG 기준원, 그다음에 서스테인빌리스트 대신경제연구소가 가장 많이 대표적인 기관이고, 그 외에도 최근에는 뭐 법무법인, 크레딧 뷰로나 이런 데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소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기업 투자자가 기업 뭐 기관 투자자가 주로 될 수가 있겠는데, 기업이 직접 공시한 정보를 직접 분석하거나 아니면 평가기관이 산출한 평가 결과들을 활용해서 실제 투자 활동에 활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 채권이 될 수도 있고 펀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금융 상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그린워싱이라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ESG 펀드나 채권을 표방하면서 실제 그게 자금이 그와 같은 환경을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저감 시설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뭐 사회적 채권이나 이런 것들 그 본래 목적에 투자됐냐가 대한 그런 이슈들을 점검하는 게 뭐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가 이것도 비슷한 체계이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경영, 그 기업의 액티비티를 어떻게 매저해서 그거를 정보로 산출하느냐, 이거가 공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어쨌든 산출된 정보를 가지고 기업의 그 활동을 평가하는 레이팅 단계가 평가, 그다음에 공시된 정보나 평가 정보를 실제 투자하는 투자 활동, 그 투자의 결과에 따라서 ESG 활동을 잘한 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 자금이 가거나, 아니면 주식 시장에서 그 밸류가 더 높아지거나, 이러한 같은 결과에 따라 기업의 결국은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이 순환적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서 박순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ESG나 아니면 녹색금이나 이런 트렌드는 금융 사이드에서 원래 뭐 시작된 측면도 있고, 이런 금융 자본시장에서 어떤 이런 자발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까, 이런 순환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강화되고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공시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정보 공개의 중요성은 앞서 간략히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 가버넌스나 사회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업 투자자들이 과거 재무적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실제 투자 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자 측면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투자 활동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재무적 정보가 불충분하고, 그 같은 뭐 환경이나 아니면 비재무적 정보를 포괄해서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겠다, 이런 흐름. 그다음에 뭐 이런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측면에서는 책임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스튜어십 코드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런 책임 투자가 확산된 영향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결론적으로는 ESG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시면 ESG 공시는 현재 뭐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세 가지가 있는데 GRI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뭐 기준이 가장 뭐 심플하고 널리 활용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그 유엔과 미국의 민간 그 환경단체가 함께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SASB 기준이라고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지표인데 특징 정의라고 한다면 미국의 77개 산업별로 그 지속 가능한 공시 지표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후 분야에 한정한다면 TCFD 기준이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G20에서 인도스먼트를 한 거고, 그다음에 금융안정위원회라고 FSB에서 TCFD를 설립해서 글로벌하게 가장 뭐 컨센서스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이런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그 정당하게 평가하고 기업을 어떤 유인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 TCFD 공식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보면 ESG 관련 논의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데는 EU입니다. EU는 굉장히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법률과 제도를 패키지 형태로 발표를 하고 실제 이거를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공시 체계에서만 보면 크게 네 가지, 뭐 세 가지라고 하면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써져 있는 SFDR이라는 거는 그 금융회사의 공시 규정입니다. 금융회사는 일반적인 그 제조업이나 상장기업과 달리 결국 금융 지원을 통해서 그 대상 기업에 된 금융을 받은 기업의 ESG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를 간접적으로 금융회사가 공시토록 함으로써 그 자금의 플로우를 이렇게 통제하는 뭐 가이드하는 그런 유인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금융 배출량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CSRD는 일반 상장 회사,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 회사에 대한 공시 기준입니다. 뭐 환경, 뭐 소셜 가버넌스 이 측면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신문에도 자주 언급되는 텍소노미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린 텍소노미고 그 환경 어떠한 기업의 액티비티가 그 기업 그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액티비티냐 이거를 정의하는 텍소노미가 있고 이 텍소노미를 분류하는 단계가 뭐 네 단계 뭐 이렇게 다양하고 있고 그 세분화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텍소노미에 부합하는 활동을 했을 때 그 매출액이나 아니면 자본적 지출을 그 비중을 공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EU는 2018년부터 이제 역내 대형 상장사나 아니면 금융 기업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거를 더 강화하는 NFRD에서 CSRD로 더욱 강화했는데 강화한 내용들은 EU 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비EU 기업 그래서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하는 기업 국내의 뭐 탑티어 기업들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부과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보고의 방법도 뭐 사업 보고서라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레귤레이트 되는 공시 채널입니다. 그래서 위반했을 때 제재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공시 기준도 제가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글로벌 공시 기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방식에서 그 EFRAG라고 그 재무 보고를 만드는 기관이 있습니다. EU 지역에 거기에 별도의 여러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해서 공시 기준을 만들고 이거를 금년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 검증이라고 해서 그 공시된 정보가 신뢰성이 있는 건지를 객관적인 뭐 독립적인 주체가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것도 의무화를 시킨 상황입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현재 뭐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고 주로 기후 분야에 중점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거는 뭐 사업 보고서나 기업의 공시 채널을 통해서 기업의 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권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이사회 역할과 같은 그런 공시 의무를 부과했고요. 이거는 ESG가 강조되기 이전부터 본래적으로 뭐 해왔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간에 이제 좀 자율적으로 진행했던 ESG 공시를 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기후의 분야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하겠다고 그 규제 자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 규모별로 그 탄소 배출량 관련해서 그 공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인증과 관련해서 뭐 이거 기업 규모별로 인증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뭐 스코프 1, 2, 3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 잘 아실 걸로 생각되지만 참고차 말씀드리면 스코프 1, 2, 3은 그 탄소 배출 공시에 어디까지를 측정해서 공시하느냐 그 기준입니다. 일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을 해서 배출한 그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서 공시하는 것이고 이는 간접 배출량이라 해서 그 생산 활동에 투입된 에너지 그 전기나 열 이런 거에 투입된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기업에 산출해서 같이 그 부분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스코프 3면 가장 넓은 범위로 이제 밸류 체인 그러니까 뭐 하청업체에서부터 그다음에 소비자 그다음에 뭐 근로자의 출퇴근 시 발생한 그런 탄소 배출 이런 것 같이 그 밸류 체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출량을 기업이 매저에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가장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정보량은 많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기업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왜 이렇게 뭐 이유나 아니면 그 미국에서 스코프까지 탄소 배출량 공시를 강화하느냐고 하면 사실 이제 탄소 배출량이라는 게 제조업이 뭐 어드밴스드한 이코노미에 주로 많이 있을 거고 탄소 배출량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때 사실 그 글로벌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생산 단계에서 하청업체나 이런 것들 개도국에 있는 그 제조업 이 탄소 배출량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약간의 그 책임을 글로벌 기업이나 어드밴스된 이코노미에 있는 기업들에게 부과하기 위해서 이런 좀 약간 넓은 수준의 매저먼트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시고요. ESG 관련해서 뭐 사업 보고서나 아니면 기후 분야에 대해서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콩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상장 규정이나 아니면 자본시장법상과 같은 법률적 규율을 통해서 특히 기후 분야와 관련해서 ESG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시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시 기준은 공시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에서 있는 공시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시장과 외에 있는 기업 정보 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 부처 개별법에서 있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환경 정보 공개, 그다음에 노동상의 산업재해 같은 분야, 그다음에 기업 집단 공시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다음에 자본시장 법상 공시제도는 이 ESG를 전부 포괄하는 정보를 이제 투자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 그다음에 ESG를 모두 포괄하는 정보 공개, 정보
제공 플랫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걸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본시장법상에 따른 법정 공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거고 위반했을 때도 제재 수준이 높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로 거래소 공시 규정이 있고 거래소 공시는 다시 지속 경영 가능 보고서라고 흔히 ESG 보고서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지배구조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그 OECD에서 그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프린시플이라고 그 일반적인 레커멘드가 있습니다. 그 공고 사항 등을 고려해서 거래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ESG 공시 보고서 두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거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흔히 말해서 ESG 보고서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해서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 의무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금융위에서 지난 2021년에 발표한 계략적인 스케줄이고요. 그 구체적인 공시 대상이나 아니면 공시 항목, 공시 기준, 그다음에 의무화, 인증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25년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에 현재는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는 그 전부터 ESG가 약간 폭발적으로 논의되기 이전부터 그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이고요. 현재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하고 있고 2022 작년 현재는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대에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주나 이사회, 그다음에 감사의 책임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속 경영 가능성서 보고서 공시 현황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총 129개사가 공시를 했고 이거는 지난해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 규모로 보면 2조 원 이상 법인이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고 지금 공시 기준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GRI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또 다른 흐름은 지금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IFRS 재단에서 그 ISSB라고 서스테이너빌리티 보드를 만들고 ESG 공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1년 11월 ISSB를 설립했고 작년 12년에는 공식 자문 기구인 SSAF라는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 3월에 전 세계 두 가지 기준을 릴리스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기준이라고 제네럴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속 경영 가능성 관련해서 핵심 요소라고 저기 적혀 있는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나 목표 이런 것들을 보고하도록 했고 여러 가지 요약을 드리면 재무제표 보고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결 이 회계 개념을 차용했기 때문에 그 연결 실체 기준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재무 정보와 지속 가능 정보를 연계해서 해야 되고 가능하면 재무적 정보 그러니까 금액으로 어떻게 그 밸류를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이거를 공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시 인포메이션 로케이션과 관련해서도 재무보고와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채널을 통해서 공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서브 타픽으로 그 주제별로 이제 만든 예정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환경 이슈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차용하고 다만 산업 전반 지표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전환위험, 자본 배치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공시를 요구하고 산업별로 세분화된 공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기준을 저희가 설명드린 거는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이게 어떻게 표준화로 진화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IFRS라는 재무 회계 기준을 글로벌한 회계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뭐 영향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시고 또 뭐 G20이나 G7 그다음에 뭐 다양한 국제 기구에서 이와 같은 공시 표준화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개 초안에 대해서 저희가 국내적으로 기관 투자자나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 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ISSB 기준 제정의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한데 기업의 부담 요인도 있기 때문에 어떤 유연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여기 구체적으로는 뭐 중요성 판단 아니면 보고 기업 아니면 보고 시기 그다음에 배출량 이거 같은 거에서는 좀 더 좀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ISSB 공식 기준 이거는 뭐 참고차 말씀드리는 걸로 거기서 이제 전 세계 의견 수렴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서머리한 거를 발표를 했는데 뭐 참고차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출한 의견도 앞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그런 국내 의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P 공식 기준에 대한 뭐 한국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왔냐는 것은 저희가 뭐 의견 수렴을 하고 7월에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IFRS 뭐 총회가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ISSB를 초청해서 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도 했고 그다음에 2021년에 국내의 서스테이너빌리티 공식 기준을 만들기 위한 그 보드 그 위원회를 회계 기준안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기업 대표나 아니면 투자자 대표나 아니면 학계나 관련 전문가들이 그 위원회로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위원을 한 상황이고요. 그 ISSB의 자문기구로 뭐 Sustainability Standard Advice Forum이라고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여기 자문기구는 이제 현재 13개 주요국 뭐 정부나 아니면 회계기준원과 같은 기준 제정 기구가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고 유러피안 커미션 그러니까 유럽 집행위원회 EU 정부입니다. EU 정부나 아니면 미국의 SEC가 논의에 참여를 한 뭐 어떤 옵저버 형태로 참여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국 측 여기 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ESG 평가 제도입니다. ESG 평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의 공시된 정보를 통해서 기업의 ESG 액티비티를 평가를 해서 이거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역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에게는 이거를 피드백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ESG 평가 관련해서 EU의 감독 기구인 이스마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약 ESG 등급을 활용한 자산 운용 규모는 약 3조 7,800 이런 유로 하나로는 한 500조 원 정도, 5천조 원 정도 될 거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ESG 평가 기관의 가장 글로벌한 평가 기관은 MSCI, ISS는 의결권 자문사입니다. 의결권 자문사라고 보시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주청 시즌에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이사지나 여기에 찬성표를 던져라 아니면 반대해라 이거를 자문해주는 글로벌 자문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ISS고요. 그 위에 S&P나 서스테널카 이런 데들이 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ESG 평가사입니다. 국내 ESG 평가는 그 ESG 기준원 서스틴베스트 그다음에 ESG 연구소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뭐 대상도 점점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ESG 평가 서비스에 대한 문제 의식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평가 기관 간 차이가 너무 크다.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지 모르겠다. 이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표를 보면 이건 자본시장연구에서 조사한 거를 제가 사용한 건데 그 ESG 평가 기관 간 상관계 수가 낮다는 의견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뭐 같은 기업에 대해서 다른 평가가 좀 있다는 것이고요. 상관계 수가 뭐 여기에는 0.3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플러스니까 뭐 방향성은 일치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재무적 평가를 하는 크레딧 레이팅의 경우에는 보통 0.9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퍼시스턴시 관련인데 한 기에 한 거를 다음 기에 봤더니 이게 얼마나 변하느냐 보시면 밑에 신용등급 재무적 위험은 거의 그대로 유지된 경향이 있는 방법. 위에 이제 ESG 경우에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인시덴셜한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등급이 많이 뭐 변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ESG 평가 체계의 투명성 부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 모델을 활용하는지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에는 이해상충 가능성,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서도 뭐 자본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그런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해서 뭐 글로벌 기업의 아이오스코는 이제 글로벌 증권감독위원회인데 이런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고사항을 제안한 상황이고 유유의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레귤레이션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는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영국의 FCA라고 여기도 금융감독, 한국의 뭐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 그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거는 금융청입니다. 작년 일본에서 2021년 금융청에서 ESG 평가기관 데이터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이런 뭐 품질 보장, 독립성, 뭐 투명성, 뭐 이런 비밀 유지, 기업의 이런 반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회부여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고 실제 금융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융위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평가기관 가이드안을 만들어서 뭐 조만간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오스코어에서 기본적으로 레커멘드 사항을 중심으로 이해상충 방지나 아니면 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고사항을 마련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이 ESG 평가기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과제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공시 규정과 관련해서 25년부터 의무화를 하는데 그 공시 기준이나 아니면 대상 기업 그다음에 그거를 어시어런스하는 인증 체계와 같은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갖고 또 뭐 이거를 로드맵을 저희가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공시의 두 번째는 뭐 앞서 두 번째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 기관 가이던스를 운영해서 우선 자율 규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행 실적을 상황을 점검해서 그다음에 뭐 법규화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는 ESG 금융 상품 투자와의 다양성 그다음에 뭐 민간에서 부족한 부분에는 정책 금융의 ESG 금융 활성화, 그다음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 공개 활성화 관련해서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개념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것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시간 많이 못 드리고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가나다 순으로 해도 되겠죠? 우리 강대원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자산운용의 강대권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라이프 자산운용은 이제 국내외 연기금, 보험사들로부터 ESG 맨데이트를 갖고 있는 자금을 위탁을 받아서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ESG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그 모두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ESG라고 하는 게 그동안은 좀 기업에게 비용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고 하기 싫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지정학적 그런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 친환경 에너지를 쓴다라는 게 어떤 안보의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ESG 이슈가 생기면 저희는 보통 ESG 컨트로버시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요새 워낙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ESG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매출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제 반대로 ESG를 굉장히 잘 따라가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그 테슬라라던가 이런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기업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ESG가 이제 비용이나 어떤 그 좀 규제 이슈에서 이제는 기업 가치와 매출의 이슈로 바뀌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좀 먼저 모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지금 ESG 평가 그리고 공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ESG 투자를 하면서 그 어려운 부분이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ESG 공시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좀 자리가 안 잡혀져 있고 또 이렇게 그좀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 아까 말씀드린 ESG 보고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걸 쓰는 걸 위해서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들은 ESG 공시에 대한 대응들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ESG 평가가 어떤 기업의 규모의 이슈,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기업일수록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부터 의무화되긴 하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ESG 등급을 받고 있는데 사실 대기업들이 제일 높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표방하고 있는 ETF의 상위 구성 종목과 그다음에 ESG 레이팅에 기반한 ETF 두 가지의 그 상위 구성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국내 평가 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지금은 ESG 기준원, 거기서 평가하고 있는 등급을 가지고 만든 ETF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글로벌 평가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MSCI ESG 리서치에서 나온 등급을 가지고 이제 만든 펀드입니다. 그 이 세 가지 펀드의 구성 종목을 보시면 뭐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이런 순서대로 대기업들이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ESG 투자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ESG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융의 어떤 그 변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사업을 가져가게 만드는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투자가 기존의 투자랑 거의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과연 ESG 금융이 정말 ESG를 개선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자금을 집행하는 투자기관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ESG라고 하는 꼭지를 가지고 새로운 펀드를 만들었는데 본인들이 하고 있던 기존의 자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펀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리스크 관리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 이런 거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규제로 강제되는 부분만 집행을 하시고 내가 왜 ESG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지 경제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SG 평가가 좀 사이즈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이 현재로서는 좀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어려움들은 앞으로 이제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관련된 기준들이 많이 정비가 되고 또 평가 기관들의 인프라가 활성화가 되면 차차 해결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앞서 당기기 위해서는 ESG 투자의 좀 다양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토론문의 2번으로 좀 봐주시면은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표 2번 같은 경우는 그 UN 산하의 그 UN PRI라고 해서 그 책임 투자에 관련된 이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ESG 투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ESG 인코퍼레이션, ESG 통합된 부분이 있고 스튜어드십 부분이 있습니다. 그 ESG 인코퍼레이션 부분이 이런 그 ESG 평가, 레이팅 이런 것들을 실제 투자에 접목시키는 부분인데요. ESG 인코퍼레이션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 공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에 기반한 ESG 투자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인게이지먼트, 뭐 인플루언싱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금융기관이 패시브하게 등급을 받아가지고 그 등급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급이 낮은 기업이라도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어떤 주주 권한 행사라든가 채권자의 권한 행사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ESG 개선을 시키는 운동의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에 기반한 이런 그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레이팅에서 자유로운 좀 뭔가 좀 액티브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문제에서 좀 자유롭고 그리고 실제 ESG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금융의 자금의 흐름을 좀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ESG가 요새 되게 화두이고 또 요새 워낙 그 뭐 주주 행동주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스튜어드십에 기반한 인게이지먼트 활동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3에 보시면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그 집계를 한 그 행동주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뭐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뭄에 콩나듯이 뭐 5년에 한 건, 뭐 이 정도 나오고 있다가 2022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행동주의 어떤 캠페인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외람되지만 저희 회사도 리스트에 하나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ESG 중에서 G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라든가 그 주주 간의 이해관계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녹색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최근에는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들도 금융권에서 인게이지먼트 활동, 액티비즘 활동 이런 어떤 적극적인 그런 그 투자자의 행동들이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모 기업에 이제 2대 주주의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해당 기업이 이제 기존의 사업 모델을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을 저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관련된 자금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인게이지먼트 관련된 ESG 부분들이 레이팅에 기반한 그런 ESG 투자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좀 전체적인 ESG 투자의 다양성을 늘리는 쪽으로 기능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좀 다양한 ESG 투자를 활동해서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이제 국내의 그런 투자 환경이 어떤 투자자가 그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 영미권 자본시장에 비해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업 집단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계열사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어서 외부 투자자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엔 정치권이라든가 법무부에서 그 상법상의 그 이사의 의무를 좀 확장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발생을 해서 그 외부 투자자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ESG 투자의 되게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제 개념의 초기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연기금들은 그 공적 연기금들은 특히 이제 그 연말 평가를 받을 때 ESG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를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그 ESG 스코어링에 기반한 ESG 통합에 대한 투자와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투자가 구분되지 않고 이 두 개를 통합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게이지먼트 투자들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적극적인 투자자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연기금 쪽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차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패시브하게 접근할 수 있는 ESG 레이팅에 관련된 투자에 좀 많이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인게이지먼트 활동이 좀 활성화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미 뭐 ESG라고 하는 거는 이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추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한국 경제의 앞날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과 이런 발전을 위해서 좀 폭넓은 관심에 대한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인투이티브하게 빠른 속도로 많은 내용들을 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 첫 번째 토론자였는데요. 두 번째 토론자로 제가 모셨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의 현석입니다. 이게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굉장히 불리하더라고요. 앞에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때는 한 분 더 계시구나. 근데 이제 앞에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좀 토론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이슈들을 다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향후 정책 과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통상적인 이런 학술 발표된 토론이 아닌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주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요약 정리를 하면은 뭐 말씀해주신 대로 ESG 투자가 규모도 커지고 있고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동향을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직면한 환경 문제들을 금융시장을 통해서 해결하자.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움직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동향은 제도화되고 규제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금융업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애로사항, 금융업계가 나름대로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발맞춰서 지금 뭐 자율적으로 이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렇지만 이게 그린워싱의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구글 서치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녹색금융 아니면 녹색채권 이런 것도 검색을 많이 하지만, 또 한편은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각심을 안 갖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뭐 SEC에서 뭐 제재를 한다든지 뭐 소송에 휘말려서 뭐 회사의 그 금융회사의 CEO가 내려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ESG 금융의 생태계,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축이 바로 공시하고 평가가 어떤 생태계의 가장 기본 인프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시 관련해서 좀 두 번째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앞에 두 번째 네모를 좀 보시면은 최근에 블룸버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이나 해외 주요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주로 이제 참여하는 경우 기업들이 어떠한 공시 행태를 보이는가를 연구를 해봤는데요. 재밌는 결과가 있어서 좀 오늘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블룸버그 데이터에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ESG 평가에 기업이 얼마만큼 ESG 활동을 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하는 스코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시 점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업이 ESG를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ESG 관련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항목에서 얼마나 공시를 했냐에서 디스클로저 스코어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뭐 이렇게 언급이 안 됐지만 머티리얼리티, 이제 중요성, 그러니까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반드시 이런 항목들은 중요하니까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 머티리얼리티 공시 항목이 있고 그 점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 결과를 보시면은 그 외국인 투자자나 아니면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을 때 일반적인 공시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성이 있는 머티리얼리티가 있는 공시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이게 약간 그린워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당장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은 기업이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항목들은 공시를 하지 않나라는 추측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또 매트릭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성 공시에서 일반 공시 비율을 빼서 공시의 이제 퀄리티라고 저희는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그 변수를 놓고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도 보면은 ESG 일반적인 공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그런 중요성 있는 공시는 하지 않는 그런 행태가 또 보였고요. 세 번째 좀 넘어가면은 기업 가치하고의 그 관계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중요성이 있는 정보를 많이 공시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나오고, 일반적인 그냥 공시만 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를 저희가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아마 금융위에서 앞으로 이제 그 공시 기준을 잘 만드실 텐데, 이제 어떠한 정보를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공시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디자인이 돼야 사실은 이제 ESG 투자가, ESG 금융이 원래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제 그 한 4년, 5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텍스트 마이닝을 해보니까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공시의 어떤 표준안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각 기업이 내는 ESG 보고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별 비교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ESG라고 하는데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막 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 뭐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CO2를 줄이고 뭐 에너지 전략 어떻게 하겠다 발표를 하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이게 시계열로 놓고 보면은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목표를 수정한다든지 이전에 발표된 내용들이 갑자기 수정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나 어떤 전환 위험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 그 기업의 어떤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보고서에 실려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뭐 국내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한 200대 기업도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해외 기업에 비해서는 약간 좀 그런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마 그 이제 평가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평가가 상이한 동일한 기업이지만 평가사별로 평가가 다르다. 사실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ESG 세계 필러가 있는데 우리 평가사는 E를 더 중요하게 본다, 아니면 S를 더 본다. 그 가중치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평가사의 철학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법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서 이게 투자자나 이해관계자가 봤을 때 이해가 되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평가사의 문제점이 이게 블랙박스로 돼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게 A 등급이 나은지 뭐 B 등급이 나은지 설명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가 기관의 어떤 신뢰성, 그런 평가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상당히 부족한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이던스가 만들어진다면은 ESG 그 생태계의 하나의 또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향후 과제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대학원을 만든 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ESG 인력 양성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갑자기 급성장하다 보니까 금융기관, 뭐 일반 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저희 대학원에 이제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ESG 인력 양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늘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 지속 가능 연계 채권 이제 녹색 금융 상품의 이제 다양성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일본이나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녹색 채권을 이미 발행을 합니다.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아마 금융위에서도 증권 토큰, 뭐 토큰형 증권 뭐 이런 거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앞서 지적하신 이제 그린워싱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뭐 녹색 금융이 됐던 ESG 투자가 됐을 때 이게 보면은 녹색 채권의 경우에도 보면은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을 조달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우리가 썼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어서 CO2를 얼마나 줄였고 뭐 전력을 얼마나 줄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공시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공시나 정보 공개 부분이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대충 해서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뭐 연간 단위로 한 번 정도 보여주거나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사실은 그 기업이 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뭐 공개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ESG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봤더니 그린워싱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ESG 워싱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리스크들이 커지는데요.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거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CO2를 얼마나 줄였고 뭐 전기를 얼마나 줄였는지가 실시간으로 다 체크돼 가지고 투자자들이 아니면 또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굉장히 투명성을 갖고 그런 금융 상품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도 국내 ESG 공시뿐만 아니라 녹색 금융 이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은 이러한 금융 상품들도 많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졸리시나 봐요. 지금 김광일 과장님 발표하고 두 분 토론 들으셨는데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공직에 계시고 또 여기 행정대학원인데
왜 우리가 이런 주제로 여기서 강의를 하지? 아니면 지금 발표와 세미나를 하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유엔 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2021년부터 활동하고 있는데요. 유엔 행정전문가의 가장 중요한 토픽이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가서 논의를 쭉 하는 것이 SDG는 전체 정부에 관련된 것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논의된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TCFD를 각국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유엔이 그것을 디스클로즈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관련된 통계를 다 객관적으로 모으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유엔 행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모든 것이 이 ESG와 관련된 것들이 각 부처의 규제와 업무 속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다. 제가 1990년대 박사학위를 딸 때 이미 독일과 유럽에서, 독일을 선두로 해서 유럽에서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ESG에 관련된 규범들이 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독일 중심의 그 정책은 실패를 했고, 지금 30년 만에 동일한 개념이 다시 탄소 중립과 ESG라는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 30년 전처럼 실패를 할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글로벌 규범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도 이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하실 말씀도 있고 궁금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1시까지니까 한 두세 분 질문 받고 과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죠. 네, 공기업 정책학과 황혜선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해외 사례하고 국내 하나 좀 궁금한 거 간단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발표 자료에서 보니까 아직까지 이 국내 ESG 투자 자금 60% 정도가 그 정부 자금이더라고요. 해외에서도 이렇게 그 민간보다 정부의 자금 유입이 더 많은지 우선 궁금하고, 그다음에 평가 기관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 평가 기관별 평가 규준이 공개가 안 되는 블랙아웃 상태인데 해외도 그런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린워싱 관련해서 지금 그 녹색금융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린워싱이 필요한 건 맞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녹색금융이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린워싱을 규제하겠다고 규제를 강화하면 아예 녹색금융 시장 자체가 좀 없어지는 이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둘의 밸런싱을 우리나라 현황에 맞춰서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있으면 혹시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역시 준비된 질문자로서 항상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게 지금 ESG와 관련된 게 우리가 심플하게 최대한 심플하게 보게 된다면 결국은 외부성 문제를 얼마큼 내재화하는데 거기에 따른 룰 세팅을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하게 돼버리면 지나친 기업 활동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많은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기업의 비밀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기업 활동에 있어서 또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도 산업부문마다 기업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다. 하지만 그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강대건 대표님께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존에 있던 이 레이팅 평가 레이팅 중심의 어떤 투자보다는 조금은 더 인플루언싱, 인게이지먼트 이쪽에 대한 것이 활성화돼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심판 선수가 동일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다른 형태의 이익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회사에서 점수가 좋더라. 이유는 결국은 셀프 셀렉션이거든요. 그런 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석 교수님께는 결국은 이 문제는 과거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재부적 정보에 대한 그것을 디스클로즈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죠? 매출은 좋은데 정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이런 문제가 일종의 정보 비대칭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 공개가 되면서 막 하는데 막상 ESG를 담당하는 많은 국제기구 또는 뭐 민간기구 중심이겠지만 그네들이 하고 있는 저
평가, 공시, 정보 내지는 레이팅 하는 방식 그 자체도 또 다른 형태의 정보 비대칭이라서 대체 투자자는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저기서 서머리 인덱스 형태로 랭크가 좋은데 그냥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손실이 발생하면 누구를 탓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문제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안전장치로서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뭐 포괄적으로 세 분에 대해 다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나 부가적으로 질문 있으십니까? 갑자기 예, 그, 어, 디지털, 그, 플랫폼 가정, 정부혁신과정의 공정거래위원회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콥 3하고 좀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이제 협력사 부분의 또 이제 포함을 한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반면에 또한 중소기업은 제외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명확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제 협력사 관계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면은 일단 뭐 저희 위원회가 이제 그 하도급법이라는 부분을 그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그게 그, 그 협력업체가 아닌 본사가 어떤 공시 의무에서 뭐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게 평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협력사에게 지나치게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그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비풀정 과장의 하경환입니다. 저는 엉뚱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ES 경영이 정말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광희 과장님께서는 ESG 공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또는 내용도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그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이런 게 의무화되고 있는데 기업이 이런 것을 정말 감당해내고 이렇게 해 갈 수 있을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강대권 대표님께서는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뒷말씀에는 규제 이슈가 기업 가치 창출 이슈로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또 반대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ES 금융이 정말 ES를 개선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도 또 해주셨거든요.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박근혜 교수님께서는 글로벌 규범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엉뚱한 질문을 드리면서 탈탄소 정책, 이게 선언적인 의미의 정책이 아닌가, 정말 기업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부터 모든 질문에 답변 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세 사람이,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면 되니까. 예. 질문 관련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공기업의 정책 과정에서 오신 분 질문하신 거 관련해서 ESG 투자가 뭐 우리나라에서 정부 비중이 높고 해외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 정확히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ESG 투자라는 게 원래 정부가 이 드라이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해외의 경우에는 원래 캐피탈 마켓에서 자발적으로 그냥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이거를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 그 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 해외 평가사들은 어떻게 그 데이터나 아니면 평가 모델이나 공개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 국내 이제 3사보다는 조금 공개 수준이 높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EU에서 조사한, 유로피안 커미션에서 조사한 그런 조사 결과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콜렉트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가의 모델과 관련해서 가중치나 지표를 뭘 쓰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애그리게이트 할 때 어떻게 애그리게이트 하느냐,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잘못됐을 때 기업의 피드백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뭐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외국의 이제 글로벌 평가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 수준이 높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가기관 가이던스 만드는 것도 그런 평가 기업들이 어떤 뭐 블랙박스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좀 공개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린워싱 이거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이제 녹색 채권이나 이 투자가 위축되지 않느냐 이거는 뭐 약간 두 양장에 사실상 트레이드업이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 그린워싱 방지가 앞서 현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크게 뭐 이슈가 되진 않고 그 이유 안 왔던 거는 이제 ESG나 아니면 녹색 금융이 일단 초기 단계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규모나 이거를 성장의 중점을 좀 더 볼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봤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 단계에 이른 미국이나 EU의 경우에는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밸런스를 맞추되 다만 이제 국내의 경우는 좀 초기 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펀드 관련해서 그린워싱 관련해서는 저희 금융위원회는 뭐 이런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 제도 개선을 검토를 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이번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부 익스터널리티를 뭐 내재화하는 거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이 익스터널리티를 어떻게 기업의 의사결정에 인터널라이즈 할 거냐 이게 ESG의 뭐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지나친 뭐 활동을 억제는 이제 규제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두세 질문은 저한테 질문한 게 아니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위에서 오신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협력사 파악 관련해서 스코프 3 관련해서 협력사도 파악하되 뭐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코프 3는 탄소 배출량의 공식 범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밸류 체인에 있는 협력사 그다음에 고객까지 이 전 단계를 공시하는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소기업에 이거를 제외를 하겠다. 이거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정보량이 너무 많고 정보를 이제 산출했을 때 코스트와 이거의 베네핏을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까지 본인의 밸류 체인의 전부를 탄소 배출량을 매자해서 이걸 공시하도록 하면 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유용성이 또 낮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뭐 일정 부분 좀 뭐 세이프 하버 같은 거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냐 이런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도급법 관련해서 협력사에게 지나친 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건 정확히 제가 질문을 캐치하진 못했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스코프 3나 아니면 지금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환경이나 인권 분야에 대한 실사법 이런 걸 할 때 그 밸류 체인에 있는 EU 기업이 국내에 있는 뭐 수출 기업의 협력사에 어떤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이제 실사법에 따르면 뭐 실사할 의무도 있어서 그거가 이제 향후에 뭐 어떻게 뭐 좀 전개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 어떤 뭐 지나친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뭐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본적인 ESG 리스크를 협력사나 아니면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관리를 못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를 잘 못한다고 하면 뭐 밸류체인상에서 배제를 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국내 기업이나 협력사 입장에서 이게 뭐 도전과제 리스크 요인으로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뭐 ESG 경영 자체가 뭐 서스테이너블 하느냐 이거에 관련해서도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거 관련해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우리가 경제 성장을 실제로 가능할까 이런 데는 그냥 의문을 제기하고 ESG가 실현 가능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뭐 그래도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지배적인 의견은 그러한 서스테너빌리티에 관련 이슈가 앞서 지금 박순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사회의 일반적인 노움같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이게 기본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각국의 규제를 강화하고 이거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명심하고 저희가 기업의 수용 가능성이나 아니면 투자자의 니즈, 그다음에 어떤 글로벌 기준과의 어떤 정합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답변을 다 포괄해 주셨는데 1분 정도씩만 할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대표님부터.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쉘 컴퍼니라고 오일 메이저가 있는데, 미국 헤지펀드가 쉘 컴퍼니한테 석유 사업을 다 팔아버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 사업 회사인데 석유 사업을 팔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쉘 컴퍼니에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헤지펀드를 모아가지고 이제 표대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석유 사업을 안 파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그런 이벤트 덕분에 쉘 컴퍼니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작년 기준으로 쉘 컴퍼니 전체 매출의 40%가 리뉴어블에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선수와 심판 간의 문제는 어떤 민주적인 해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ESG 얘기를 할 때는 좌초 자산, 스트랜디드 에셋이라는 용어가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ESG를 안 따라가면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이 에셋이 스트랜디드, 좌초할 것이다 라는 개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귀찮고 힘든 게 맞지만 그게 싫어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배가 침몰하듯이 좌초할 것이다 라는 개념을 좀 기업들이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좋은 사례 들어주셨습니다. 현석 교수님. 예, 두 분이 대부분 다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김현석 교수님께서 이제 주신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사실 ESG 투자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ESG 투자, 녹색금융 하면은 사실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비재무정보까지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시 기준도 지금 만들고 계시고 ESG 평가사들도 평가를 제공하는데 사실 이제 평가사들의 이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갖다 쓰는 데이터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틀린데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미 많이 공개를 합니다. 어떤 방법론을 어떤 데이터를 쓰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개를 못하면은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공개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사실은 투자자들이나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그 평가사에서 내놓은 평가 등급을 보고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ESG 경영이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셨는데 2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다른 국제학회가 있어 갔다 왔는데 거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이런 자연재해나 기후변화가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ESG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사실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ESG 경영을 잘하면은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논문들이 몇천 개씩 됩니다. 근데 그 서베이한 페이퍼를 보면은 한 60% 정도의 논문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ESG 경영을 잘 하면은 그런 기업들의 가치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일이 아주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더라도 개괄적인 답변은 드린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신 질문 다 세 분께서 공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환경 문제 얘기할 때 70년대는 화석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폐기물 문제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기후변화, 탄소 중립, ESG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브랜드는 바뀌지만 근본적인 주제와 문제의식은 지난 한 6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다시 어떤 브랜드 네임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가 계속 끝까지 우리의 어떤 행정, 정부의 문제로서 그리고 시장의 문제로서 같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정대학원에서 논의했던 것은 아마 한 1년 반 전에 제가 한번 또 관련해서 ESG 얘기했던 게 있고 오늘 두 번째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바쁘신 시간 쪽에서 나와주신 김광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강 대표님하고 현석 교수님 모두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앉아 계신 여러 분께도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